파종 187페이지. 그는 그녀보다 15살이 많았다. 그녀가 8살 때부터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부모 역할을 했다. 아침마다 밥과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싸주고 숙제를 봐주고 그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말하며 웃는 얼굴로 들어줬다. 그래서 그녀가 그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웃을 때 그의 얼굴이었다. 웃을 때 입가와 눈가에 지던 옅은 주름, 소리내어 웃던 목소리. 그녀는 밖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집에 돌아와서 그에게 말했고 그가 웃는 얼굴로 자신을 바라봐주며 마음이 놓였다. 다른 말은 필요 없었다. 삼촌은 나를 귀여워해서 자주 웃어줬다. 그녀는 소리에 그 문장에 오래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그의 웃는 얼굴을 봤던 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려봤지만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가 떠난 뒤 그녀는 오래도록 그의 마지막 모습에 붙잡혀 있었다. 밤송이처럼 짧게 깎은 머리칼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던 모습도, 엄마와 함께 공터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모습도, 자신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던 모습도, 한 지각에서 일하던 모습도, 텃밭을 가꾸던 모습도, 거울 앞에 서서 새치를 확인하던 모습도, 소리와 잘 놀아주던 모습도 모두 그 야이고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핸드폰에 저장된 그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일도 어려워졌다.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그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소리의 글 속에서 그는 삽으로 능숙하게 깊이 가리를 해서 이랑을 만들었고 호미를 들고서 김을 맺고 단단하고 향기로운 토마토를 수확했다. 흙장난을 하는 소리를 말리지 않았고 소리의 손으로 감자를 땅에 심게 했다. 삼촌 물 뿌리고 싶어 하면 물 뿌리개를 잡고서 마치 소리가 하는 것처럼 옆에서 물을 뿌려줬고 샌드위치에 얼음을 넣은 미숫가루, 주먹밥 같은 것을 만들어 와서 소리와 나눠 먹었다. 민주야, 나 좀 도와줘. 처음에 그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녀와 소리를 데리고 텃밭으로 갔다. 남편과 이혼하고 5살짜리 소리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갔을 무렵이었다. 하지만 신세를 지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어렸을 때처럼 장을 봐와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찌개를 끓여 그녀와 소리를 먹였다. 어째서 남편과 헤어졌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를 따라 15분 정도 걸어가자 텃밭이 나왔다. 크기는 작았지만 볕이 잘 드는 곳이었고 정성 들여 가꾼 태가 났다. 그는 겨우내 키운 작물들이라며 친구를 소개하듯 그녀와 소리에게 설명했다. 삼동파야. 가장 추울 때 심었는데 거의 다 살았어. 이건 마늘이야. 겨울에도 잘 버텨. 소리는 시큰둥하게 푸른 채소들을 바라보다 노란 꽃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걔는 수선화야. 소리 왔을 때 심었어. 그날 그들은 쪼글쪼글한 완두콩과 홍감자를 심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 이후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텃밭에 가는 건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그는 수확한 작물로 음식을 했다. 가지든 상추든 호박이든 토마토든 소리가 먹는 것이라면 가장 흠없고 싱싱한 것을 골랐다. 소리는 힘이 들고 지칠 때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적었다. 삼촌과 그 작은 밭에서 작물을 키우고 수확했을 때 느꼈던 재미, 함께 주고받았던 말들, 흙과 풀 냄새. 하지만 그런 기억이 하루하루 옅어지고 흩어져 이제는 삼촌의 목소리조차 떠올릴 수 없게 됐다고 썼다. 애써서 삼촌의 목소리를 생각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슬펐다고. 소리는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글을 써서 남겨놓아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고 쓰기도 했다. 소리는 그가 떠난 후 몇 번 텃밭을 다시 가꿔보자고 말했고 그때마다 그녀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생각하면서도 팔지 못했고 그렇다고 다시 농사를 지을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러자 언젠가부터 소리는 텃밭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텃밭 가꾸기에 관한 정보가 담긴 그의 노트를 읽지도 네모난 비닐봉지에 담긴 작물 씨앗을 그녀가 보는 앞에서 흔들어 보지도 않았다. 소리는 글 속에서도 다시 텃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말하지 않았다. 소리는 그런 아이였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조르지 않았다. 슈퍼에 데려가서 먹고 싶은 거 하나를 골라보라고 하며 3살짜리 아이가 300원짜리 껌 한 통을 가져왔다. 당시 아직 20대였던 그녀는 그런 소리가 그저 기특하기만 했다. 그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소리가 아이답지 않게 아무것도 조르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고 그녀가 자랑하자 그는 놀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소리에게 물었다. 소리는 뭘 먹고 싶어? 소리는 뭘 하고 싶어? 소리가 아무거나 괜찮다고 대답하며 아니 소리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라며 다시 물었다. 아무거나라는 답이 아니야 소리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 언제 가?
묻는 소리를 보던 그의 얼굴을 그녀는 기억한다. 내색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그를 웃기는 걸 좋아했다. 천진하게 웃는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그가 슬픈 사람이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랬다. 웃기는 이야기가 그가 가진 슬픔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싶었다. 그녀의 그런 막연한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그는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늘 겉돌았다. 한지 가게를 열기 전까지는 같은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했고 사람들의 모임에도 잘 속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와 그녀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도 그녀가 알고 싶었다. 그들은 같은 천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 또한 자신의 슬픔을 너무 쉽게 알아보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이 소리를 재우고 늦은 저녁을 먹은 날이었다. 그녀는 애써 농담을 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미소 짓던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두려워졌다.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물었다. 아니,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내가 여기 오고 나서 계속 쉬지 못한 것 같아서. 그가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그의 말에 마음이 비틀거려 가라앉던 순간을 그녀는 기억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빠, 응? 내가 그렇게 비겁했어? 뭐가? 그런 결혼했던 거. 그가 눈을 찡그리면서 그녀를 바라봤다. 밥 먹어. 오빠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힘들었다는 거 알아. 내가 어떻게 널 비겁하다고 생각해. 그가 웃음기 없는 얼굴로 그녀를 응시했다. 내가 많이 실망스러웠을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 넌 지금 살아있잖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가 말했다. 그거면 돼. 시선을 피하는 그녀에게 그가 다시 말했다. 그거면 돼, 민주야. 소리의 학교에서 돌아와 그녀는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정리를 하면 괴로운 마음이 잦아들곤 했지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 소리가 많이 지쳐 있다는 담임교사의 말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자신에게는 지쳤다는 말조차도 할 수 없었던 걸까. 서재를 정리하고 나서 그녀는 다시 소리의 글을 읽었다. 소리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다. 있었던 일을 곧잘 기억했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글을 읽으며 그녀는 소리가 그때의 기억을 많은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 사실을 왜곡해서가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는 소리의 시선이 그랬다. 하지만 다시 곰곰이 돌아보니 어쩌면 소리에게는 모든 것이 정말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리는 텃밭에 가는 걸 좋아했다. 기본적으로 흙을 만지는 일을 즐겼고 밭을 가꾸는데 자신도 이바지한다는 느낌을 좋아했던 것 같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미간을 찌푸린 채 일에 집중하던 어린 소리의 얼굴. 그녀는 그 얼굴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다. 작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마다 소리가 어떤 감탄을 했었는지 그녀는 잊고 있었다. 소리 정강이의 흰 흉을 볼 때마다 밭에서 이 사고는 생생하게 떠올렸으면서도 소리가 8살 때의 일이었다. 밭을 매다 잠시 자리를 비운 그가 바닥에 호미를 두고 간 것이 문제였다. 하필이면 호미의 뾰족한 부분이 위쪽을 향해 있었고 그 위로 소리가 넘어졌다. 아이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정강이를 바라봤다. 그녀가 다가와서야 소리는 엄마의 놀란 얼굴에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턱대고 소리를 놓고서 달렸다. 차 트렁크를 뒤지던 그가 그런 그녀를 보고 사색이 됐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이명이 들리고 시야가 좁아졌다. 소리야. 그가 소리의 상태를 살피려고 다가왔다. 응급실 어디냐고. 그녀는 차 뒷자리에 올라탔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그가 운전석에 타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다. 그녀는 휴지를 뽑아 소리의 상처를 지으려 말했다. 애가 있는데 호미를 그렇게 두면 어쩌자는 거야. 그녀는 후회할지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미안해. 애 흉이라도 생기면 어떡할 거냐고 제정신이야. 그러자 소리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만해. 소리는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소리는 파상풍 주사를 맞을 때도 벌어진 상처를 꿰맬 때도 눈을 꼭 감고 통증을 참았다. 처치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간 그녀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를 투명인간 모두 대했다. 그가 질문하면 짧게 답하고 침묵했다. 한동안 그녀는 그에게 냉정하게 대했고 소리 흉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자신의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에게 잔인하게 말했다. 그가 언제나 자신에게 져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신이 아무리 잔인하게 대해도 참고 견뎌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그토록 애틋하게 여겼으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대했다. 이제와 후에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도 지난 일을 만회할 수 없으니까. 소리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다. 들어와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마셨다. 그러더니 4인용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졌다. 할 말이 있을 때 소리는 그런 식으로 식탁에 앉아서 그녀를 기다렸다. 담임선생님 좋으시더라.
그녀가 소리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소리는 여전히 핸드폰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선생님이랑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소리가 핸드폰을 뒤집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녀를 마주봤다. 자신을 향한 소리의 은은한 분노가 느껴져서 그녀는 문득 두려워졌고 그런 모습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써 여유 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가 많이 지쳤다고 말했다며 쉬고 싶다고. 소리는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돌려 부엌 벽 쪽을 바라봤다. 쉬고 싶으면 학원을 다 관두든지 그렇게 하자. 학교를 관두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엄마. 소리가 다시 그녀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말했다. 말해줄 수 없는 거니? 그렇게 말하자 소리는 선선히 웃었다. 신경 쓸 것 없어. 소리야, 큰일 아니야, 진짜. 소리는 어른이 아이를 달래듯 그녀에게도 답했다. 언제 이렇게 커버린 걸까? 그녀는 자신이 놓쳐본 시간을 돌아봤다. 둘의 관계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쪽은 언제나 소리였던 것 같았다. 소리는 일찍 철이 들었다. 고작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또 집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했다. 싱크대에 더러운 그릇이 있으면 재빨리 설거지하고 쓰레기 봉지가 가득 차면 낑낑거리며 내다 버리고 어른들이 집에 없으면 스스로 밥을 차려 먹었다. 그는 소리의 그런 모습을 마냥 대견해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녀에게 소리가 혹시 자기 눈치를 보는 건 아니냐고 걱정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혼자서도 잘하고 소리도 이제 다 컸네. 집에 놀러온 이모가 그렇게 말하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소리 아직 아이예요. 그가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그는 소리가 가끔 짜증을 내거나 고집을 피울 때도 야단치지 않았다. 그러다 그러다가 애 버려 오빠. 그때는 그런 균형이 있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소리의 역성을 들어주고 그녀가 훈육하는 식의 균형. 올바른 육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녀와 그는 소리에게 최선을 다했다. 적어도 그들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위해서 했었다. 부모가 함부로 뱉는 말이 어린 자식에 얼마나 파괴적으로 다가왔는지 아버지는 알았을까. 폭언으로 물들던 유년의 밤을 그녀는 떠올렸다. 나가 죽으라고 너 같은 게 살아서 뭐 하느냐고.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리라고. 아버지의 말은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서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녀를 따라다녔다. 아버지는 그녀를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가혹한 구타를 당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차라리 맞는 사람이 자신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일었다. 그러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았으니까. 그녀가 8살이었던 겨울에 그가 동네에 떠돌이 개를 집으로 데리고 온 일이 있었다. 몹시 추운 날인데다 개가 자기를 따라와서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입가가 까맣고 말을 황구였다. 어린 그녀는 개를 쓰다듬으면서도 아버지가 집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했다. 늦은 밤에 들어온 아버지는 그들에게 개가 불쌍하면 밖에 나가서 개랑 같이 자라고 소리쳤다. 그녀가 아버지의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서 자기 이불을 들고 개와 함께 아파트 복도로 나가자 그도 그녀를 따라 나왔다. 아버지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의 뺨을 때렸다. 그러고는 개를 아파트 밖으로 쫓아냈다. 그는 말을 하기 전에 눈을 크게 2번 찡그리는 버릇이 있었다. 손가락 모양대로 부어오른 뺨을 만지면서 그는 계속해서 눈을 찡그렸다.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눈을 찡그리기만 했다. 그는 복도 난간 사이의 틈으로 아파트 아웃 광장을 바라봤다. 개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소리내지 않고 우는 법을 알았다. 입을 최대한 꽉 다물고 침을 삼키면 됐다. 눈물이 흐르면 재빨리 옷소매로 닦으면 됐다. 그녀는 괜히 떠돌이 개를 집으로 데려온 그가 이 이불을 들고 복도로 나가는 자신을 말리지 않은 그가 풍선 터지는 끔찍한 소리를 내며 뺨을 만든 그가 떠돌이 개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갖게 한 그가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그런 식으로 일평생 그를 부당하게 원망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연습 게임이라면 본 게임이 시작되고 다시 그가 떠돌이 개를 데려왔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발키즈를 당한다고 해도 벽에 던져진다고 해도 그를 위해 아버지에게 맞서고 싶었다. 그와 함께 울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모두 다 부질없는 상상일 뿐이었다. 죽어서라도 죽어서라도 다시 태어나서라도 그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단순한 진실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이제 세상이 없으며 그가 자신에게 준 마음을 갚을 방법 같은 건 없다는 진실이었다.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고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지울 수 없는 후회와 미안함으로 남으리라는 진실이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문득 그녀는 그의 말을 떠올렸다. 아니 죽으면 끝이야. 그녀는 그를 타박하듯이 대꾸했었다. 엄마는 분명히 나약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지.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겠니까.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맞을 수도 있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글쎄, 난 그런 거 안 믿어. 비겁하다고 생각해. 사실 그녀는 그런 상상을 하는 그가 부러웠었고 지금도 부러웠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져도 그 몸이 재가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리라고 믿는 그 낙관이 부러웠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그와 같은 사고를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 비과학적인 믿음은 자기 기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마지막 24이었을 때 그것이 그녀에게는 그와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 이별을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진부한 상상으로 덧칠을 하지 않는 것이 떠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도 생각했다. 민영이 영원히 기도할게. 민영이가 하늘나라에서 민주 잘 보살펴 줄 거야. 고모가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리고 오빠가 저를 뭐 언제까지 보살펴줘요. 오빠 믿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다면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여기 더는 머무르지 마. 그냥 다 잊고 멀리 가버려. 이쪽으로 눈길도 돌리지 마. 그녀를 울며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받은 것이 많았다. 그가 없었더라면 그녀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여전히 끝내지 못했을지도 몰랐다. 작가의 꿈은 진작에 접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믿고 지지했고 소리의 육아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대학 선배의 보습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저녁 시간에 소리를 돌보았고 서른이 넘은 그녀에게 작가의 꿈을 버리지 말라고 부탁하듯 얘기했다. 소리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뒤 습작을 할 때 그는 그녀에게 어떤 집안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간을 아껴 글을 써. 너부터 생각해.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다. 몇 년 후 마침내 그녀가 첫 단막극으로 입봉했을 때 그는 작가 이민주라고 쓰인 드라마 오프닝 장면을 캡처해서 한지 가게의 펴구에 걸어뒀다. 좁은 빈 벽에 있던 시계를 떼고 그 자리에 액자를 걸어둔 거였다. 왜 그런 걸 걸어놨냐고 당장 치우라고 타박하면서도 그녀는 그의 마음에 눈물이 났다. 그는 어떤 것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고 가시와도 거리가 멀었다. 그런 그가 남들에게 그녀를 자랑하고 싶었다. 내 동생이 이토록 멋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가 무슨 대단한 작가라도 된 것처럼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농담 목록에는 늘 그의 환갑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그가 그녀보다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과장해서 놀리는 방법이었다. 그가 환갑을 맞을 수 없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 후 그는 의사에게 직접 자기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잘 해낼 거라고 말하는 그의 눈에서 그녀는 짐작을 읽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삶을 이어가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의사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돼. 하라는 건 다 할 거야. 치료가 이어지면서 그는 한낮에도 계속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몸은 불덩이였고 그녀는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계속 닦아줬다. 아픈 내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고통은 뭔가 얼굴에 목소리에 묻어나왔다. 식사가 나오면 고작 국물 몇 숟갈을 뜨고 더는 먹지 못했다. 그녀에게 익숙했던 표정이 사라졌다. 드물게 상태가 조금 나아지는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농담을 던지면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빠가 미웠던 것 같아.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말해 달라는 듯이 두 눈을 찡그렸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그래. 믿고 꼴보기 싫어. 그래.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어렸다.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전 아직 말을 하고 미소를 지을 수 있던 시기였다. 오빠 늘 그랬지. 언제나 내 편이라고 날 도울 거라고. 그가 눈을 깜빡이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그의 침대에 얼굴을 묻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창에 들이치는 바람 소리도 들렸다. 창밖으로 굵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주야, 응, 너 힘든 거 나 줘. 가지고 갈게. 그녀는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여기. 그는 그녀의 마음이 무슨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자기 손 위에 그녀의 이야기를 올려달라는 듯이.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눈을 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들었다. 붉은 얼굴 위에 흰 머리카락이 꼭 유리섬유처럼 빛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말을 잃었고 희미한 미소를 잃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소리마저 사라졌다.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녀는 믿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힘겨워도 의미가 있으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가 삶을 원했다. 삶의 어떤 것에도 특별히 욕심을 내지 않았던 그가 더 살고 싶어 했다.
그가 초연했더라면, 순순히 그 상을 받아들였다면 그녀도 그 순간을 다르게 기억했을까. 모든 치료가 중단되었고 마지막 사흘 동안 그에게는 의식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입원하고 처음으로 소리를 병원에 데려왔다. 의식이 있을 때 그는 소리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바랬다. 놀라지 마. 그녀는 몇 차례나 소리에게 경고했다. 소리는 누워있는 그를 보고도 우물쭈물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에게 말했다. 기다렸어, 삼촌, 기다렸어. 믿을 수 없이 긴 시간이었다. 시간이 가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가 쓴 구절에 다시 시선을 뒀다. 그 문장이 석 달 동안 엄마를 기다리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했다.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책가방을 메고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최대한 시간을 끌었던 때를, 동네에서 깔깔대며 모여 노는 아이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그 세계를 떠났다는 걸 알았다. 다시는 그 아이들과 같이 모래장난을 하고 그네를 탔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했다. 세상은 온통 뿌옇게 보였다. 누구도 그녀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막연함을 느꼈다.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슬픔, 막연한 외로움.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 시간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지 않고 길을 돌고 돌았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버리고 싶었다. 그녀가 8살이었던 그때 그는 23이었다. 가치에 대해서 복학했다가 어머니의 투병으로 다시 유학했다. 그와 이모가 돌아가기, 돌아가며 어머니를 간병했다는 걸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그에게 들었다. 아버지가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 가끔 집에 들어오는 그가 깊은 잠을 자는 모습, 막연함은 차츰 분명함으로 변해갔다. 하루하루 집안에 쌓이는 비통함의 공기는 그녀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그녀의 몸속을 드나들며 그녀를 일깨웠다. 그는 그녀가 어림으로 병원에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병원에는 병균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어느 날인가 그는 그녀를 데리고 복도 끝 병실로 갔다. 병실 문을 열기 전까지 떨려서 가슴이 뛰던 그것을 그녀는 기억한다. 문을 열고 창가 침대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았을 때 어머니는 그녀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이 굳은 채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 쪽으로 오라고 몇 번 손짓하다가 그녀가 여전히 가만히 서 있자 창가로 고개를 돌리고 몸을 들썩였다. 그녀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얼어붙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야, 민주야. 어머니의 거칠 음성을 들으며 그녀는 차마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민주야, 일어나. 그녀는 오빠를 따라 장례식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른들도 때로는 아이처럼 운다는 걸 알았고, 어른들이 자신을 염려하면서 동시에 어떤 호기심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챘다.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멀뚱히 앉아있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도 그녀는 신발주머니를 들고서 가장 먼 길을 택해 집으로 돌아갔다. 자신이 여전히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로 민지야 오래 기다렸지. 잠깐 무슨 오해가 있었대. 그런 말을 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다정한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랬지?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엄마가 세상에 없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 상상으로 그녀는 자신이 느껴야 했던 마음을 영원히 위해했다. 그리고 아직도 그녀는 꿈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녀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나온 채 20분을 늦은 친구에게 내가 좀 이따 연락할게 기다려봐 이야기하고 다시 전화하는 것을 잊은 애인에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깊이 상처받았다. 기약 없이 기다릴 일이 꼭 벌어지는 것 같아서였다. 눈물이 났지만 그 마음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그저 참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매일 소리의 글을 읽었다. 읽을 때마다 눈에 새롭게 들어오는 문장들이 있었고 그런 문장들에 그녀는 오래 머물렀다. 밤 10시 수학학원에 다녀온 소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소리가 샤워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기를 기다렸다. 소리는 다 씻고서 잠옷 차림을 텔레비전 보는 걸 좋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가 거실로 나왔다. 회색과 빨간색이 섞인 체크무늬 잠옷을 입고서였다. 처음 샀을 때는 품이 컸지만 소리가 자라면서 지금은 딱 맞는 옷이 됐다. 소리는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채널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파 아래에 다가와 앉았다. 소리는 동유럽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방송의 채널을 고정하고 텔레비전을 바라봤다. 자퇴하는 거 생각해봤어? 그녀가 텔레비전에 시선을 둔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 들었어. 뭘 생각해봤냐고? 그녀가 소리 쪽으로 몸을 돌려서 조금 더 목소리를 키웠다.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한 거 말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소리가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았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해. 그녀가 말했다. 소리가 놀라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생각나? 너네 삼촌이 항상 물어봤잖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자 갑자기 목이 메었다. 소리야 뭐 하고 싶어? 내가 아무거나라고 답하면 더는 말할 수가 없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꼭 감았다. 아무거나는 답이 아니야. 그랬지? 소리가 끊어진 문장을 이어서 말했다. 맞아. 그녀는 눈물을 참고서 소리를 바라봤다. 왜 그런지 말하지 않아도 좋아. 부탁할게. 소리와 그녀가 다시 텃밭을 찾아갔을 때 밭은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다. 다 쓴 부탄가스통, 담배꽁초, 통조림 캔, 일회용 플라스틱 컵, 크고 작은 생수컵, 일회용 나무젓가락, 다 먹고 남은 닭뼈, 마스크, 소주병, 맥주병, 깨진 유리조각, 바퀴가 없는 자전거, 컵라면 용기, 장아, 개똥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아직 날이 쌀쌀해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꼬박 한 달짜리 걸렸다. 날이 풀리고 그들은 퇴비와 석회, 붕사를 차에 싣고 가서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리고 삽으로 깊이 가리를 했다. 전날 큰 봄비가 내려서 작업을 하기 좋았다. 그 다음에는 세갈기로 흙을 잘게 부수고 평평하게 골랐다. 그의 방에 남아있는 씨앗들을 살펴보았다. 순무 씨앗에 눈이 들어왔다. 순무 씨앗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하루날을 잡아 밭을 고르고 일항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가 일하던 모습과 농사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그림으로까지 남긴 그의 노트를 참고했다. 일항을 다 만들고 나서 그녀는 가져온 순무 씨앗을 꺼냈다. 손바닥 내밀어봐. 그녀는 순무 씨앗을 소리의 손바닥 위에 쏟아 놓았다. 둘은 한참 동안 아주 작은 구슬처럼 생긴 씨앗들을 바라보았다. 한눈에 봐서는 모두 보라색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어떤 것은 갈색, 어떤 것은 붉은색, 어떤 것은 진한 보라색이었다. 구멍 하나에 2개씩 넣으면 된대. 그녀가 작은 막대기로 땅에 구멍을 내고 소리가 그 구멍에 순무씨를 넣고 흙으로 덮었다.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며 이를 그르칠 것처럼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다. 씨를 다 뿌리고 소리가 물뿌리개로 두둑에 물을 줬다. 그녀는 그런 소리 곁을 가만히 따라다녔다. 그들은 일을 끝마치고 그늘에 쪼그리고 앉아 밭을 바라봤다. 정말 무가 자랄까? 소리가 물었다. 그 말 앞에 삼촌이 없는데도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았다. 잘하지 않을까? 잘 돌봐주면 그렇겠지? 응. 그녀는 그렇게 답하고 습관처럼 소리의 정강이에 시선을 뒀다. 그 시선을 눈치챈 소리가 말했다. 키가 자라니까 길어지면서 흉이 옅어졌어. 소리가 검지로 다리의 흉터를 만졌다. 그때 기억나? 그녀가 물었다. 응? 많이 아팠지? 그럼 엄청 아팠지. 그때 삼촌이 막 거기까지 말하고 소리가 눈을 감았다. 삼촌이 막 소리가 말을 더 잊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않느냐는 표정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리가 흉터를 쓰다보며 말했다. 근데 난 이게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고 소리가 고추 세운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시원한 바람이 소리와 그녀에게 불어왔다. 연한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봄볕이 눈을 따갑게 했다. 그녀도 소리를 따라 무릎을 세우고 앉아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바라지 않아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푸른 무청이 가득한 텃밭을 그리면서 그곳으로 찾아올 햇볕과 비와 바람과 작은 벌레들을 기다리면서.